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강에 이어 심리학 개론 튜터링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에 대해 배워볼 것인데요. 학습에 대해 공부하기 전에 먼저 반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사는 무조건 반사와 조건 반사 두 가지가 있는데, 무조건 반사는 무조건 자극, US에 대한 무조건 반응, UR을 보이는 반사입니다. 조건 반사는 조건 자극, CS에 대한 조건 반응, CR을 보이는 반사입니다. 이 중 무조건 반사는 사람의 생존과 관련된 생리적인 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에 음식물을 넣으면 침이 나오고 위협을 받으면 동공이 확장되는 등의 예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건 반사는 무엇일까요? 파블로프 개의 예시를 통해 조건 반사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개에게 사료를 주면은 개는 무조건 반응으로 침을 흘리게 됩니다. 만약 사료를 줄 때마다 종을 울리게 된다면 이때 역시 사료를 제공했으므로 개는 침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개가 사료를 줄 때 종이 울린다는 맥락을 학습하게 된다면 개는 종만 울려도 침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 개가 흘리는 침은 사료에 대한 침이 아니라 종소리에 대한 침이기 때문에 이 침은 조건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반사는 조건 반사입니다. 왜 개는 사료가 아니라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게 되는 것일까요? 준비 반응 이론에서는 조건 자극이 무조건 자극을 준비하기 위한 신호로서 작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조건 자극인 종소리가 들리면 개는 무조건 자극인 사료를 준비하도록 침을 흘린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약물 과다 복용에 대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준비 반응 이론에 대해 배우기 전에는 약물을 한 번에 많이 섭취했구나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약물 과다 복용은 약물을 많이 복용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약물 과다 복용은 익숙하지 않은 조건에서 약물을 복용하였을 때 몸이 과다하게 반응하는 문제입니다. 방금 배웠던 준비 반응 이론이 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조건에서 약물을 복용하면 우리의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약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준비를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조건에서 약물을 복용하게 된다면 약물에 대한 준비를 미처 하지 못한 몸이 약물에 과다하게 반응하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정서 반응 역시 학습의 결과라고 합니다. 이 중 특히 공포는 종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종에서 비슷한 공포 학습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공포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보편적인 폐쇄공포증, 고소공포증 등과 같은 공포증도 있지만 단추공포증, 13공포증과 같이 보편적이지 않은 공포증도 존재합니다. 단추나 13이 우리를 해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어쩌다가 그러한 대상의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뇌는 일반적인 경험보다는 감정이 관련된 경험을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뇌의 편도체라는 부분이 관여하는데요. 편도체는 모든 감정 중 생존과 직결되어 가장 강렬한 감정인 공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공포를 일으킨 무조건 자극인 US가 조건 자극인 CS와 함께 제공이 되었을 때 편도체에서는 이를 학습하여 나중에는 조건 자극만 제공되어도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이 표는 편도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람과 편도체가 손상된 환자의 사례를 나타낸 표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줄 때 소리를 들려주는 학습을 시켰다고 합시다.
이때 전기 충격은 직접적인 자극, 즉 무조건 자극입니다. 공포를 일으키는 무조건 자극입니다. 이때 같이 제공한 소리는 조건 자극입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편도체가 손상된 환자는 이 소리에 대한 공포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편도체가 손상된 환자는 공포를 학습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조건 형성은 고전적 조건 형성입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는 학습 주체의 행동과 관련 없이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조작적 조건 형성입니다.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는 학습 주체의 행동이 큰 영향을 줍니다. 만약에 어떤 행동을 통해 학습 주체에게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면 그 행동은 강화될 것이고, 그 행동이 나쁜 결과를 일으키면 그 행동은 처벌될 것입니다. 이때 강화는 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의미이고, 처벌은 행동을 감소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강화 이론에서는 강화와 처벌을 4가지의 케이스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화가 행동을 증가시킨다는 것과 처벌은 행동을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먼저 정적 강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정적을 의미하는 퍼스티브는 어떤 사건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좋고 나쁨과 관련 없이 그 사건을 제공하면은 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적 강화는 해석을 해보면 어떤 사건을 제공함으로써 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예시로는 숙제를 하면 사탕을 받는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탕이라는 유쾌한 사건을 제공받기 위해 숙제를 하는 행동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적 강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강화이므로 행동이 증가한 상태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적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므로 어떤 사건을 제거한 상황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제거되어야 행동이 증가할지 생각해보면 불쾌한 사건이 제거되어야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는 숙제를 하면 잔소리를 그만두는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맞춰 해석해보면은 불쾌한 사건인 잔소리를 제거함으로써 숙제를 하는 행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적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적 처벌은 어떠한 사건을 제공함으로써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예시로 친구를 괴롭히면 벌을 받는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벌이라는 불쾌한 사건을 제공함으로써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적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적 처벌은 어떠한 사건을 제거함으로써 그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예시로는 친구를 괴롭히면 컴퓨터 게임을 하지 못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이라는 유쾌한 사건을 제거함으로써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이지요. 이 강화 이론의 4가지 케이스는 시험과 퀴즈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이므로 각 용어를 사례와 곁들여 잘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도파민이 어떻게 행동을 강화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분비되면 쾌락을 느끼게 됩니다. 보상 예측 오류 이론에서는 우리의 뇌가 실제 얻은 보상과 보상의 기대치를 비교하면서 이 차이가 클수록 도파민을 많이 분비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시로 레버를 당기면 생쥐에게 땅콩을 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학습 초기의 생쥐는 레버를 당겼을 때 자신이 보상으로 땅콩을 받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땅콩이 지급되면은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습 후기로 가면 이미 생쥐는 자신이 레버를 당기면 땅콩을 받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땅콩을 받았을 때 도파민이 거의 생성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화를 주어서 생쥐에게 레버를 당겼을 때 땅콩을 주는 시점을 바꿔봅시다. 생쥐가 레버를 당겼을 때 땅콩을 늦게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늦게 보상을 주었을 때 다시 도파민이 대량으로 분비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레버를 당겼을 때 예측한 시간보다 빠르게 보상을 지급했어도 도파민이 다량으로 분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파민은 우리의 뇌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에서 다량으로 분비되어 우리를 새로운 탐색을 하도록 유도하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코끼리의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른 코끼리는 이 못을 부실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고 있지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코끼리가 어렸을 때 이미 자신이 무기력하고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코끼리가 모든 행동이 처벌받는 상황에 위치하여 무기력한 상태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이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이것으로 심리학개론 2강 학습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